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 인터넷 서비스 응용 3절 인터넷 보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은 인터넷 보안 그리고 미래 인터넷 기술인 클라우드 컴퓨팅과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앞쪽에서는 인터넷이 어떻게 기술화돼서 사용될 수 있고 어떠한 특성 때문에 인터넷이 발전되어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했고요. 이번 장부터는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한 보안 기술들, 인터넷을 잘 이용하기 있고 서비스가 잘 원활하게 되기 위한 보안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비즈니스와 보안, 그리고 인터넷 보안의 개념입니다. 인터넷 보안의 개념은 이제 21세기에 들어서 인터넷 기반으로 한 정보화 시대가 오면서 인간의 편리함을 나타내주고 유효함을 더 향상시켜줬습니다. 그러나 이 정보화 시대의 편리성과 유효성이란 게 역기능도 많이 왔다는 거죠. 최대의 걸림돌로 등장한 게 사실 정보 보안이란 문제예요. 우리 개인정보가 팔린다. 우리 파일들이 해킹을 당해서 협박을 당한다. 등 극단적인 예이지만 이런 것들이 인터넷이 가진 편리성의 근원인 개방성 구조에서 유래됐죠. 근데 이 개방성 구조가 자체가 사실 역으로 말하면 엄청난 위험을 남겨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방성이 큰 만큼 개인이나 조직, 정보 자원 이런 것들이 노출이 쉽다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전자상거래의 큰 걸림돌화 돼서 인식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하게 된 게 보안이란 거죠. 이 보안이라는 게 사실 컴퓨터나 시스템,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되는 자료, 정보, 이런 것들을 인가된 사람, 우리가 써라고 한 사람만이 이러한 정보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통제하고 제어하는 활동을 전부 다 보안이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보면은 상용 이메일 시스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이메일 시스템. 이걸 이용해서 메일을 보내거나 확인하려는 것은 누구든지 먼저 본인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아이디라든지 패스워드 이런 것들을 기입해라고 하잖아요. 요즘은 이중 보안까지 걸리죠. 이런 것들을 제어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인터넷 보안에서 들어가야 되는 기능들인 거죠. 그래서 인터넷 보안을 요약하자면 TCP/IP 프로토콜을 통해 연결된 수많은 호스트 사이에서 정보의 유출과 불법적인 서비스 이용을 방지하는 것을 인터넷 보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보안 위협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죠. 개인정보 유출, 은행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기업 해상 해킹, 금융기관 사칭 피싱, 모바일 보안 현실 위협 이런 것들이 최근 보안 위협들로 떠오르고 있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이런 접수 처리한 민간 부분 침해 사건 처리 보면은 처리 건수도 연수마다 5천 건 이상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터넷 보안이 갈수록 더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보안 기업들이 계속 또 특수를 누리고 있죠. 인터넷 보안의 필요성이 커지니까 이제 개인정보 유출을 노린 기업 대상 공격도 있을 거고 게임 업체 포털 많았죠. 다음 이런 것도 있었죠. DNS 서버, 디도스 공격 이런 것들이 계속 공격적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현금 유출, 결제 유도 이런 거 여러분들 링크 아무거나 클릭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금전 피해로까지 이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보안이 계속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방향으로 인터넷 보안 방향성에서 인터넷 보안의 필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가 인터넷이라는 특성 때문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되는 개방하는 정보 시스템이 있잖아요. 정보 시스템이 개방돼 있잖아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래서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더 증가한다는 거죠. 더 증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걸 공격한 사람들, 해커 간에 자유롭고 더 빠른 정보 교환이 더 용이해지고 있다는 거죠.
내가 여기 들어왔는데 이런 정보 있으면 바로 봐. 이렇게 하면서 바로 공유해버리니까 이게 더 공격이 더 심해지고 더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의 피해는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 정보 시스템의 관리자. 이런 관리자도 기술적 역량, 시간적으로 많은 시간을 가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보안이 점점 더 요구가 하고 있고 사이트 내에서도 이런 결제 수단 이런 거에서 더 보안에 대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게 인터넷 보안으로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인터넷 보안 기술은 방화벽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방화벽이 도대체 뭐냐라고 알아보는 거죠. 이게 신뢰성 있는 비공개 인트라넷 있죠. 인트라넷, 비공개 인트라넷. 그런데 그게 신뢰성 있는 비공개 인터넷과 신뢰성 적은 외부에 공개되는 인터넷 이 사이를 구분할 목적으로 방어의 경계선에 위치한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로 구성된 시스템이에요. 방화벽이죠. 그래서 인터넷과 인트라넷 사이에서 이걸 경계선이라고 방어를 위해서 경계선을 친 게 방화벽이란 거예요. 이 보안 관리자는 이 네트워크상에서 우리 기관의 보안 수준에 적합한 보안 규칙들을 만들게 될 거고요. 이 보안 규칙들은 뭐 접속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날짜가 될 수도 있고 접속 시간, 가능한 서비스 유형 이런 것들이 규칙을 확정해서 사용자에 대한 권한이라든지 이 정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허용권을 제한하는 거죠. 이 방화벽이 갖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사용될 네트워크, 서버, 보안 정책, 인력 이런 것들, 제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안전한 보안 조건을 확보하는 게 더욱더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방화벽의 가장 큰 목적은 외부 네트워크로부터 내부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것이고 외부 네트워크는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의 침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안의 침해가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제외하기 위해서 허가된 사용자만 방해를 받지 않고 네트워크 자원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화벽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방화벽은 스크린 라우터, 베스천 호스트, 프락시 서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예를 보면은 뭐 알람 존 이런 개인 방화벽 소프트웨어가 따로 있을 정도로 이런 소프트웨어도 많을 정도로 방화벽의 기능이 많고요.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가 스크린 라우터라고 있어요. 방화벽에서 첫 번째 구성 요소 스크린 라우터. 이 스크린 라우터가 뭐냐면 인터넷 접속하려면 대부분 네트워크 라우터라는 장비를 통과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라우터를 통해서 이 인터넷 접속하게 되는데 이 라우터, 네트워크를 통하는 라우터라는 장비를 통과하게 되는데 이 라우터의 역할은 인터넷 패킷, 여러분들 인터넷 데이터 전송 경로를 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요. 일로 가라, 절로 가라 라고 하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라우터는 데이터가 담겨있는 패킷을 통과시킬 때 데이터가 담겨있는 이런 형태를 패킷이라고 하는데 패킷을 통과시킬 때 패킷에 적혀있는 헤더, 제일 첫 번째 내용들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보고 통과시킬까 돌려보낼까 라는 필터링 작업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필터링 작업 필터를 작업하게 되는데 필터링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스크린 라우터에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크린 라우터는 네트워크 수준의 IP, 인터넷 프로토콜 데이터그램에서는 출발지, 목적지 이런 게 기록되어 있는 IP 헤더를 보고 필터링 가능한 거죠. 출발지가 여기고 목적지가 여기니까 일로 가는 데이터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TCP에서는 프로토콜 포트 번호 그리고 프로토콜 번호 이런 걸로 필터링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스크린 라우터를 통해서 사용 가능한데 이게 큰 기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경계선 방어가 취약하고 단순한 제어 기능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일로 가라 절로 가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못 들어간다, 못 보낸다 이 정도. 그래서 내부 시스템을 직접 맞닿아 있으면서 인증 기능이나 로그 기능이 취약해서 한계점이 생겼다는 거죠. 스크린 라우터가. 그래서 독자적으로는
패킷 필터링 방화벽이라고 해서 사용되기도 하긴 하는데 주로 이제 베스천 호스트, 아까 세 가지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인 베스천 호스트랑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베스천 호스트가 뭔지 알면 되겠죠. 스크린 라우터는 일로 가라 절로 가라 데이터 패킷을 운영할 때 방향 설정해주는 애예요. 베스천 호스트랑 같이 설정하게 되는 거죠. 이 방화벽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게 핵심 수비 부분입니다. 핵심 수비 부분. 핵심 수비 부분이라고 하면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것, 인증을 해주는 것, 그리고 얘가 어디고 갔는지 로그, 그리고 감사, 추적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베스천 호스트라고 따로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베스천 호스트는 외부 공격에 노출되면서 내부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보안상의 전략 지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해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어떠한 빌미도 제공하지 않게 완전 무결한 시스템으로 운영돼야 되고 대부분 상용 방화벽에는 베스천 호스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무조건 내부터 받고 여기로 내보낸다는 거죠. 여기서 인증, 감사, 로그, 추적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방화벽인데요. 베스천 호스트가 앞에서 완전 무결한 서비스를 한다고 해도 OS, 운영체제, 윈도우 이런 거 있죠? 보안상 결함이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방화벽 시스템 운영되는 체제로 리눅스, 유닉스, 윈도우 이런 서버 등에 대한 보안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방화벽 시스템 운영체제로 사용되는 게. 그래서 보안 관리자들은 네트워크 담당자들이 최신 보안 정보를 입수해서 보안 패치, 윈도우에서 보안 패치 엄청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베스천 호스트 운영체제에 결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게 베스천 호스트에서 하는 역할들이고요. OS까지 감염되지 않게. 세 번째가 프락시 서버라고 했는데 이 프락시 서버라는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는 호스트에서 방화벽이 이미 호스트에서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방화벽 설치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볼게요. 그 서버에서 방화벽 내에 있는 방화벽 안에 있는 클라이언트 요구에 받아서 방화벽 밖에 있는 서버로 연결해서 응답을 다시 클라이언트에 전달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서버인 거예요. 중간에 있는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락시 서버는 사용자 브라우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브라우저, 그리고 방화벽 외부 서버 간에 서로 대신해서 방화벽을 통과해주는 중간 게이트웨이 역할을 한다는 거죠. 중간을 통과해주는 거예요. 얘가 대신 통과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방화벽 서버, 방화벽 내 클라이언트, 그리고 방화벽 밖의 서버, 양자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다 수행해 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해주는 게 캐싱이라고 해주는데 이 캐싱이 뭐냐면 여러 개의 브라우저 서버로서부터 원하는 파일을 중계해 주면서 이걸 특정 디렉토리에 저장해 두면 다른 브라우저가 같은 브라우저 요청을 똑같은 게 오면은 그걸 서버까지 갈 필요 없이 미리 저장해 둔 걸 그냥 디렉토리에서 바로 꺼내 준다는 거죠. 캐시 서버가 있다고 들어본 적이 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프락시 서버까지 방화벽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방화벽들이 가지는 기능은 세 가지로 집약돼요. 이 방화벽들이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 방화벽 기능을 하는 것들이 근데 이게 세 가지 기능으로 거의 다 집약이 됩니다. 첫 번째가 내부 접근제예요. 내부 외부를 접근하는데 제어를 하는 거죠. 그걸 액세스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방화벽이 그거라고 했잖아요. 인가가 된 접근만을 허용하는 기능. 그게 바로 내부 접근 제어고 이 접근 제어 리스트라는 걸 만들어서 이 리스트 내에 있는 사람만 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정책을 만들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모든 연결을 허용하는 대신 특별히 지정된 것만 막는 개방형 접근도 있고 기본적으로 모두 막고 특별한 지정된 것만 허용하는 폐쇄형 접근 방식 이런 정책을 내가 설정해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리스트화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방화벽의 기능은 인증이에요. 사용자가 인간의 사용자인지 확인해주는 서비스인 거죠. 전통적인 패스워드를 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활용되지만 이 패스워드를 해커들이 많이 이제 해킹을 하니까 여러분도 뚫린 적 있을 거예요. 저도 있어요.
일회용 패스워드, OTP라든지 이런 패스워드를 2차 패스워드를 걸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증하는 기능이 있고요. 세 번째, 가상 사설망을 위한 데이터 암호화예요. 가장 세 번째 기능이고요. 가장 대중적인 네트워크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협력업체, 지점 이런 애들과 연결하려기 위해서는 개인 사설망을 사용하는 만큼 보안상 안전한 네트워크를 말하는 거죠. 저동선 설치 안 하고 개인 사설만 소유해서 다른 협력업체랑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방화벽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복구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암호화 기술이 들어간다는 거죠. 방화벽에. 그러면 이렇게 암호화하는 기술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봅시다. 이 암호화하는 기술은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는데 키 기반의 알고리즘 그게 두 가지가 크게 있어요. 대칭형 알고리즘과 공개키 암호화 방식이 있어요. 암호화 대칭키 방식은 같은 키 A의 비밀키로 암호화시키고 같은 키 B 보는 사람의 비밀키로 복화시키는데 이 암호화 복화 키가 일정한 키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칭키 방식이라고 해요. 이게 여는 거랑 잠그는 거랑 같은 키인 거야. 여러분들 열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속도는 빠르고 오랫동안 사용됐어요. 그래서 다양한 암호 알고리즘, 뭐 여러분들이 풀 수 없게 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존재하는 게 큰 장점인 반면에 이게 복수의 사용자가 모두 보려고 한다고 하면 이 키 공유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유의 어려점을 가져서 대칭키 방식이 조금 더 다른 방식이 보여준다면 이제 공개키 암호화 방식입니다. 암호화 키가 복구 키가 다 달라요. 암호화 시키는 잠그는 키랑 여는 키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어느 하나로 다른 하나를 추려내거나 산출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공개키는 이게 어떤 유래로 왔냐면 암호화 키가 공개돼도 복구 키가 없으면 풀 수 있는 키가 없으면 도저히 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암호화 키로 암호화할 수 있지만 오직 풀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암호문을 평면으로 바꿀 수 있는 공개키 암호화 방식이란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게 되지만 내 키가 없는 이상 볼 수 없다는 거죠. 이 공개키 암호화 방식이 대칭키 방식으로 있던 중요한 문제점들을 해결했다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의 무결성도 보장할 수 있고 이 사람이 보낸 것이라는 부인 방지를 위한 해결책이라는 것도 가능하죠.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대칭형 방식에 대해서 암호화, 복화, 잠글고 여러분들이 암호화 막 시키는 알고리즘 돌리는 속도 그리고 복화 시키는 속도가 약 1000배 정도 느린 거예요.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암호화키와 공개키 방식도 있다. 세 번째가 메시지 다이제스트 기능입니다. 메시지 다이제스트 기능은 메시지의 오류나 변경 이런 걸 체크해가지고 전송된 데이터의 무결성을 확보해주는 서비스예요. 그리고 단방향으로 거의 보여주는 데이터고 이 주어진 데이터를 일정한 길이, 일정한 아주 큰 값으로 변화시켜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이런 게 있다라고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보안에 대해서 배웠고요. 드디어 네 번째,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고 있어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발전한 개념이에요. 일반적으로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서 가상화된 IT 자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팅 기술을 모두 의미하는데요. 이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사용자들은 IT 자원, 소프트웨어도 빌려서 바로 IT에서 사용하고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사용하고 스토리지, 저장하는 공간, 서버,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필요한 만큼 빌려서 사용하고
서비스 부하에 따라 실시간 확장성을 지원받고도 하고 이거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정의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했어요. 뭐 가트너, 포레스트 리서치, 위키피디아, IBM에서도 많이 정의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서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이게 국내나 다양한 기관에서 IT 트렌드를 예측하면서 중요한 기술이 등장했는데 가장 전망에서 빠지지 않는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은 계속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그런 보통 인터넷을 표현할 때 이제 구름망, 뭐 구름으로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인터넷망에 들어가면 어디로 이동하는지, 어디 공간에 저장되는지 일반인들 몰라요.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인터넷망이 연결돼서 데이터를 공유하기 때문에 구름으로 표시하긴 하는데 클라우드 컴퓨팅 개념도 비슷합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자가 개인용 PC에다 저장하던 개념을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내가 어딘지 모르는데 그걸 인터넷 사이에 저장 공간에다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인 PC 설치할 필요 없이 클라우드 컴퓨팅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자료도 공유하고 쓸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클라우드 서버 시스템이라고 해서 여러분 네이버 클라우드라든지 많이 사용해 보셨죠? 이게 클라우드 컴퓨팅 개념의 가장 큰 예고요. 자, 이게 어떤 장단점을 가졌는지 봅시다. 장점은 너무나도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따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없이도 직접 디바이스에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언제든지 컴퓨팅 자원을 사용했지, 언제든지. 두 번째로 모든 데이터와 소프트웨어가 클라우드 컴퓨팅 네트워크 내부에 집중돼서 다른 기존 간의 상호 연동이 유연해져. 상호 연동이 유용하죠. 핸드폰을 받다가 태블릿을 받다가 PC로 받다가. 그래서 장비 관리 업무나 PC 및 서버 자원 등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사용자는 서버 및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컴퓨팅 네트워크를 접속해서 제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버 및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IT 작업 비용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NAS 해서 기존에 서버 같은 개념을 구축했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드롭박스라든지 월 결제를 통한 클라우드 컴퓨팅 저장 공간을 활용해서 회사의 자료들을 보관하고 외부에서도 쓸 수 있게 해놨죠. 자,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어요. 뭐 거의 힘들겠지만 서버 공격, 서버 손상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뭐 지금 서버 서비스를 이용하는 네이버, 뭐 구글 이런 곳이 공격을 받아서 서버가 터져버린 거야. 그러면 개인정보, 내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정보를 넣어놨는데 이게 유출이나 유출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보관할 수는 없어요. 모든 것. 요즘은 거의 확장이 너무 많이 돼서 대부분의 파일이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데 너무너무 크거나 너무너무 어떠한 이중적인 형태라면 받아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뭐 저장해 보시면 들어가지 않는 파일들이 몇 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약들이 좀 생기고 있지만 지금은 이런 단점들이 매우 줄어들고 있는 상태죠. 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Software as a Service에서 SaaS, Platform as a Service, PaaS, 그리고 IaaS 해서 Infrastructure as a Service 해가지고 세 가지를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로 분류하는데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분류하는지 한번 잠깐 보자면 Software as a Service에서 SaaS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사업자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서 사용자가 원격으로 접속해서 해당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모델이에요. 가장 컴퓨팅 최상위 계층인 거죠. 그래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여러 클라이언트에 제공할 수도 있고 다중 임대 방식을 통해서 또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여러 기술들만 딱 따로 빼서 내가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이메일 관리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그 내부에서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 PaaS는 토대를, 소프트웨어, 여러분들이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주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는 이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서비스를 제공받아서 만드는 거죠. IT 기반의 업체들은 자기가 원하는 모양이 딱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형태로 만든다는 겁니다. 아스는 컴퓨터 기반이에요. CPU 디스크 지원해서 인터넷 동안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고, 서버나 스토리지 같은 거, 하드웨어 같은 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컴퓨팅 능력, 하드웨어가 지닌 저장 혹은 컴퓨팅 능력만 제공하는 서비스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쉽게 세 가지로 나누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많아요, 사실. 비주얼 테크놀로지에서 아스, 아키텍처 에즈 서비스, 가상화 기술 같은 아키텍처 구성을 위한 기술도 하고요. 뭐 비즈니스 에저 서비스에서 비즈니스, 뭐 마케팅, 제조, 인사, 프로세스, 재무 전반에 걸친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 모델도 있어요. BaaS. 그리고 프레임워크 에저 서비스에서 FAAS에서 서비스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실체 이런 걸 포함해서 제공해서 서비스 구성을 제공해주는 서비스 모듈도 있고, 그리고 하스에서 하드웨어 에저 서비스에서 저장 장치, 데이터베이스 이런 물리적 공간을 총괄적으로 제공해서 아예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모듈도 있고, IDaaS도 있고, 아이덴티티 에저 서비스에서 아이덴티파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모듈도 있고요. 뭐 카스에서 CAAS 해서 IT망 기반으로 해서 음성 기반 서비스를 위한 여러 가지 형태들이 계속 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의 관련 기술들이, 이러한 기술 때문에 클라우드 컴퓨팅이 사용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분산 컴퓨팅인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 하드웨어를 구성하기 위해서 인터넷이나 인트라넷으로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연결을 다수의 컴퓨팅 자원을 하나로 연결하는 거죠. 우리 회사에 있는 40대의 컴퓨터를 하나로 연결하는 기술인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된 기술로는 뭐 분산 파일 시스템, 파일을 하나로 모으는 시스템, 파일을 하나로 모아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이게 독립 파일 시스템이나 데이터베이스를 단일 시스템으로 인지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대용량 데이터들의 빠른 처리 속도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분산 컴퓨팅. 두 번째가 가상화입니다. 자원 가상화를 의미하는데, 이게 자원 가상화라는 거는 우리가 스토리지 볼륨, 스토리지 저장하는 공간, 그리고 네임 스페이스, 네임 이름, 그리고 네트워크 자원, 이런 구체적인 시스템 리소스에 대한 가상화, 이런 걸 가상화해서 만들어주는 거죠.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가 내가 없는 거에도 불구하고 컴퓨터에 D 드라이브가 보이는 경우가 있죠. 네이버 클라우드 깔면 이런 게 가상화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시스템 관리입니다. 이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시스템 관리는 사용자 가상 컴퓨팅 환경을 제공해가지고 제공된 가상 시스템을 사용자가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어떻게 스케줄링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전체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네 번째가 서비스죠. 서비스는 사용자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의 사용자 고유, 그리고 응용해서 사용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 고유의 스타일의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위한 그런 걸 제공해주는데, 그게 서비스 플랫폼이란 거죠.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가 가능한 인터프리터 환경,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들과 보이스 서비스, API,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을 더 제공해가지고 연결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가 모바일 플랫폼이에요. 이게 모바일 장치에서도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응용 프로그램,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이런 관리, 이런 것도 포함하고 있고,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자바, 브류, 플래시, 뭐 아이모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응용 체제들이 필요한데 아이폰, 안드로이드, 윈도우, 모바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클라우드 컴퓨팅을 위해서 이런 서비스들이 더 제공되는 겁니다.
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가장 큰 활용 사례가 이 뉴욕 타임즈에서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 진짜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예였었는데, 이게 뉴욕 타임즈가 130년간 신문 기사를 계속 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미지 변환 작업을 이제 해가지고 컴퓨터 서버로 저장해 놓으려고, 모든 걸 계속 종이로 보관할 수는 없으니까 언제든지 찾을 수 있게 이미지로 변환하려고 한 거야. 그래서 이미지를 PDF로 변환해서, PDF로 변환한다는 것은 자료를 검색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문기사 이미지 자체를 여러분들 글자로 검색하면 신문기사 검색이 안 되잖아요. 근데 PDF에서 검색을 하면 검색이 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변환하는 작업을 했는데, 자사가 가진 서버가 있었어요. 뉴욕타임즈 서버. 그거를 14년 걸린다고 이제 낸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근데 가상 서버 100개로 해가지고, 가상 서버를 빌려가지고 24시간 만에, 그것도 가격도 400불 만에 400불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해결했다는 거죠. 그래서 와, 이게 엄청나구나, 사람들이 진짜 대단한 거구나라고 이제 느끼게, 체감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 대단한 거구나라고 사람들이 진짜 많이 느끼게 됐던 사례가 이 뉴욕 타임즈 사례입니다. 자, 두 번째가 사물 인터넷이에요. 세 번째,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사물 인터넷인데, 이게 사물 인터넷 용어가 나온 거는 사실 99년대예요. PNG사에서 RFID가 여러 센서들을 이용해서 사용하게 되니까, 이 RFID를 일상생활 속에 있는 많은 사물에 다 탑재하겠다, 그리고 이거 사물 인터넷을 구축하겠다 라고 해서 사물 인터넷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됐고, 이게 머신 투 머신에서 기계끼리 먼저 통신을 할 수 있게 했는데, 지금은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게 다 연결할 수 있게 됐다는 것으로 확장됐다는 거죠. 그래서 유선 기반 인터넷에서 무선 모바일 인터넷보다 더 진화된 단계고, 이게 사물 인터넷이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반증인 거죠. 이 사물 인터넷을 위해서, 근데 이 사물 인터넷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뭐 인프라도 있을 거고요. 구축할 수 있는 인프라. 그래서 이런 인프라도 필요하겠지만, 인터넷은 여러분들 표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표준화 작업이 아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난립하고 있는 거죠. 그나마 조금 잘하고 있는 게 사실 중국의 샤오미가 핸드폰 모바일 통해서 여러분들 전등부터 입구 문까지 다 진짜 뭐 안 되는 거 없이 사물 인터넷을 할 수 있게 앱으로 제어할 수 있게 만들어 놨죠. 근데 이게 표준이 없어요. 그래서 이 표준을 진행해야 되고, 그리고 이 차세대, 다음 세대의 넥스트 사무지능 통신을 위한 핵심 기술도 조금 더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사물 인터넷이 더 활발해지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샤오미 제품도 몇 개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핸드폰을 통해서 뭐 공기청정기라든지 문, 창문, 하다못해 전구, 샤오미 램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통해서 색깔도 바꿀 수 있고, 뭐 깜빡깜빡거리기도 할 수 있어요. 그걸 내 침대에 누워서 다 할 수 있게 해놨거죠. 그리고 뭐 로봇 청소기 이런 것들도 바로 돌릴 수 있게 해놨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술들이 아직 다 확보되지 않았어요. 지금 시장은 계속 사물 인터넷을 10대 전략 기술로 넣고 있고요. 지금 뭐 4조가 넘어가고 있고 거의 5조가 넘어가고 있는 시장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이게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기본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고 핵심 기술이 많이 없어요. 하다못해 중국한테 뺏기고 있는 시장이니까. 그래서 이 사물 인터넷을 뭐 활용하는 사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차량 제어를 하거나, 요즘은 많이 되죠. 제자동차도 보시면 차량 도장 반지 뭐 이런 거 다 됩니다. 그리고 커넥트카, 운전자 없는 주행은 이제 지금 거기서 많이 하죠. 테슬라라든지 현대자동차 이런 곳에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원격 제어로 해서 요즘은 가스, 물, 전기 이런 것들도 원격 검침을 하고 여러분들이 고객 관리라든지 실시간 가급 이런 것들도 다 연결해서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용한 만큼 저절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물류 관리, 뭐 포스 이런 것들도 연결해서 바로바로 사무실끼리 통신을 하게 해서 인터넷 되는 거고, 뭐 유헬스, 뭐 혈압, 당뇨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 지금은 그 시계 끼고 있어서 되죠. 그런 것들도 계속 확장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가전, 디지털 액자, 디지털 카메라, 뭐 전자책 이런 것들도 확장되고 있고, 이런 사물 인터넷 사례들이 너무나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사물 인터넷이 사실 국가 성장 동력으로 주제로 선정됐고, 이게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뭐 빅데이터, 클라우드, 스마트폰 이게 무조건 될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 관점을 보시면은 이게 비즈니스적으로 돈을 버는 관점으로 보시면은 자동차, 헬스케어, 스마트폰, 엔터테인먼트에서 비즈니스 영역을 볼 수 있고, 물리적으로는 이제 현실 세계, 증강 세계, 가상 세계 이런 것들 다 연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생태계 구축은 어떻게 되는지, 개방, 폐쇄, 그리고 통합 분산, 그리고 솔루션 생명 주기도 어떻게 생명 주기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사용하는 모델들은 기술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비즈니스 모델로서는 이런 것들로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것을 비즈니스 모델화해서 나타낼 건지, 그리고 서비스 디지털화는 뭐 양방향성, 그리고 서비스가 어떻게 일반화해서 다양화로 넘어가는지, 그리고 개인 클라우드에서 공공 클라우드까지 서비스 클라우드가 어떻게 기술이 발전되는지, 이러한 영역들이 매우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물 인터넷 기술들은 지금 더 발전했고, 여러분들도 이 예시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강의 마쳤고요. 여러분들 1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과제랑 그런 개인 자료들은 도어 시스템에 올려둘 거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